그냥 만들면 메이커다라고 하면 세상에 메이커가 아닌 사람이 없긴 합니다. 없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메이커일까요? 그 데일 도어티가 여기서 이제 그 메이커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은 대명사였던 그 메이커를 고유명사처럼 바꿔놓은 사람이죠. 메이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모두 메이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했죠. 모두 다 메이커라 그러면 도대체 메이커가 아닌 건 뭐고 메이커는 뭔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 메이커, 그 데일 도어티가 말하는 메이커가 우리가 메이커가 무엇인지를 헛갈리게 만드는데 되게 일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메이커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모두 메이커라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데일 도어티가 메이커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최초에 메이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잡지를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 크래프트라는 잡지가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크래프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만들다가 그때 당시에 그 데일 도어티가 해커라는 잡지를 한번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해커라는 잡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해커라 그러면 그 온라인에서 그 남의 그 계정을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해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시적으로는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개조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해킹이라고 하기도 해요. 즉 뭔가 분해해가지고 재조립하거나 이래서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일 도어티는 처음에는 해킹이라고 해서 뭔가를 부셔서 새로 만드는 것 이런 잡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잡지 제목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래요. 그 용어를.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면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이었어요. 그 딸 둘이 해커는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리고 너무 어렵다.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데일 도어티가 메이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일 도어티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뭔가를 만져서 개조하거나 새로운 것들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메이커 그 뒤로 그 마크 해치라는 사람이 메이커 운동 선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테크샵이라고 그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을 지원해주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메이커 운동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만들라, 나누라, 주라, 배우라, 도구를 갖추라, 가지고 놀라, 참여하라, 후원하라, 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이상주의적이고, 약간 커뮤니티 베이스고, 그 다음에 호혜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메이커스라는 말로 해가지고 약간 산업과 연결을 시켜요. 산업적 가능성이 있다. 이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보통 우리가 롱테일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그러니까는 그 아마존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과 그 다음에 그 애플 뮤직 그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애플 뮤직이 곡이 1억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안 들은 곡이 몇 %나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 얘기로는 2%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아마존에서 안 팔린 물건, 한 번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몇 %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즉, 소량으로 팔리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다. 엄청나게 확률적으로도 많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걸로 롱테일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게 알려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좀 신빙성을 잃기는 했는데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이커들이 앞으로의 산업의 미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때쯤 빨리 받아들인 거죠. 막 외국에서 뭔가 이슈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국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해요. 창조 경제를 하는데 사실 창조 경제라고 던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메이커가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할 거야 라면서 가주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 실제로 메이커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있었어요.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고 그냥 후예적인 거고 약간은 취미에 가까운. 그래서 보면은 그 데일 도어티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약간 이렇게 열정가들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직군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는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뭔가를 뜯었다가 붙여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카드보드지 같은 걸 뭔가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공도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창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메이커의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메이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약간 다를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메이커는 코딩하거나 3D 프린터를 반드시 만져야 되거나 아니면 아두이노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약간 기술 중심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메이커 운동이 일어날 때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가 기본적으로 페이퍼부터 시작해서 패브릭 이런 것들, 도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었고 실크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간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크래프트가 나오던 시기쯤에 전자공학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크래프트가 되게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시도예요, 시도. 즉 예술가들이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를 다루기 시작한 시기가 겹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뭔가 신기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옷인데 LED가 박혀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커라는 단어가 약간 기존의 DIY에서 기술을 공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공예적으로라는 거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죠. 산업적으로 양산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든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의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 운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헷갈렸던 건데 메이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과거엔 없었느냐? 뭐 만드는 사람이 과거에 없었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럼 메이커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헷갈리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메이커 문화 전에도 게러지 문화라는 것도 있고 DIY,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프트 중심의 DIY 문화도 있고 심지어는 해커 문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이커 운동이 다른 것보다 이런 차고 문화나 DIY 문화나 해커 문화 이런 것들보다 급격히 확산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되게 잘 만난 건데 첫 번째는 인터넷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한 데가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8년, 99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메이커 무브먼트도 2000년대, 2010년 이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크래프트라는 잡지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정보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소스 문화가 체계화를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픈소스 문화는 좀 더 얘기를 좀 더 어렵게 드리자면 한 50년대 후반에 MIT에 그 해커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커 문화 뒤에 이제 나오는데 해커 정신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해커들이 뭐랄까요? 자기가 소스를 만든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거든요. 공유했는데 이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유를 하는데 내 소스를 갖다 쓰면은
그 사람의 모든 소스를 공개해야 됐어요. 모든 소스를. 그게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소스를 갖다 사용하면 나는 그걸로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팔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오픈소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오픈소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그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걸 가져다 써도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이 돼요. 그러면서 오픈소스 진영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 즉 컴퓨터 쪽에서는,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오픈소스가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메이크 매거진 나올 때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IT 미디어 랩이 그때 이제 십몇 년이 약간 넘어서 뭔가 소기의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오픈소스 운동 때문에 그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MIT 미디어 랩에 어떤 몇 명 이제 만든 건데 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오픈소스,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도 오픈소스고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하는 앱 ID라고 하는데 그 ID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교수로 가요. 그때 거기서 대학원생이 그 아두이노의 뭐랄까요, 모태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 교수 중 한 명이 마시모 벤지였어요. 마시모 벤지가 그 아두이노라는 것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작 것을 뺏어갖고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아두이노가 나타나게 되고, 아두이노,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3D 프린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픈소스, 즉, 예전에는 어땠냐면, 3D 프린터 같은 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됐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아두이노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아두이노를 새로 개발하려면, 예를 들면 뭐,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내가 소스로 모든 걸 공개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똑같은 보드를 개발하지 않는 한, 똑같은 핀이라고 이제 우리 꼽는 위치까지 다 똑같지 않는 한 공유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다가 아두이노나 이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게 나오면서 그냥 소스 코드를 공개해주고 핀포트가 어딘지만 알려주면 누구나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이커 문화가 확 뭐랄까요, 산업 쪽에서 아주 집중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의 플랫폼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산성이 높다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 소스가 엄청나게 축적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를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들이 엄청나게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NC 장비라고 불리는 CNC는 이제 컴퓨터로 다 제어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모두 다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5년 전쯤에 그랬을 거예요. 중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CD롬 분해해가지고 레이저 인그레이버 만들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소스를 공유가 되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메이크 매거진 발행되면서 2006년에 바로 메이크업 페어가 진행됩니다. 이때 이제 하드웨어도 들어오고 크래프트도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는 크래프트였어요. 크래프트. 뭔가 그 부직포 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다음 목공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있고 금속 관련된 것도 있고 거기에 전자가 섞여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어떻든 이 메이크 페어는 지금 제가 봐도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 있냐면, 메이크업 페어는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났던 쇼의 형식입니다. 미국에는 메이커가 아니라 과학 이런 전시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마다,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과학 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지역마다 다니는 서커스가 있잖아요. 그 서커스를 혼합한 형태로 이 메이크업 페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메이크업 페어는 그래서 되게 쇼적인 게 상당히 큽니다. 되게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메이크업 페어의 접근이, 메이크업 페어를 바라보는 눈이 산업 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코엑스 같은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왠지 이렇게 진지하고,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아니면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교육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네. 자, 이제 근데 이 메이크업 페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른 데서 듣기 힘드실 건데, 이 메이크업 페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한빛미디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아시죠? 한빛미디어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책들을 내는 곳인데, 여기서 메이크 매거진만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메이크 매거진만 가져오고 싶어 했는데, 이 메이크 미디어에서 메이크 매거진이랑 책 같은 걸 가져가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메이크업 페어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걸 조건으로 우리의 책의 판권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빛미디어는 하고 싶지 않았던 메이크업 페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됐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전시 쪽, 특히나 행사랑 출판은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이 사람이 이제 메이크업 페어 때문에 사실 번역이나 이런 출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메이크업 페어 때문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 메이크업 페어를 시작할 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집자, 즉 이 메이크업 페어의 담당자의 전공 자체가 미디어 아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는 분야가 주로 미디어 아트 계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참가가 미디어 아트 쪽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두이노도 나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나오고 뭔가 예술가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2회까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창조 경제가 맞물렸잖아요. 그때 행정 쪽에서 많이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를 얻었더니 이거 전자랑 그다음 미디어 아트, 그다음 막 이렇게 하드웨어 이런 거 저 프로그래밍 나오네. 아, 이거가 창조 경제 같다. 그래갖고 이걸 쓱 가져가요. 그래서 메이크업 문화가 창조 경제의 뭔가 대표 선수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페어가 아니라 그 메이커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보면은 우선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던 게 무한상상실을 막 보급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해드릴게요. 무한상상실 보급도. 그렇게 돼서 약간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왜곡이 됐어요. 어린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행사가 있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보급이 되면서 이 디지털 제작 도구가 좀 저렴해졌습니다. 저렴해지는 건 좀 뒤에 이야기이긴 한데, 이 디지털 제작 도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맞물린 게 뭐였냐면, 3D 프린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 FDM 방식, FFF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되면서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됐던 FFF 방식 3D 프린터가 한 2, 3년 내에 가격이 한 2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지금은 뭐 한 15만 원, 20만 원에도 사니까 자, 10년 만에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있습니다. 디지털 제작 도구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저렴해지고 있어요. 물론 성능도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아닌.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확산하기 좋아졌죠. 물론 요 최근에는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리고 자, 팹랩의 글로벌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팹랩하고 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닐 거센필드라는 MIT의 비트 투 아톰 연구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처음에 팹랩을 시작한 이유는 뭐였냐면,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우리 이제 교수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많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장비를 산 거예요. 장비를 샀는데 이게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대학원생들이 이걸 쓰게 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미디어랩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쓰게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꽤 됐던 게, 우선은 타전공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얘네들이 되게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뭔가 되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MIT랑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좀 외곽 지역에다가 메이커 스페이스 같이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뺨랩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좀 못 사는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몇 개를 시범 운영을 해요.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완전 산간 지역에 있어서 그 양떼들이나 이렇게 있고 이런 곳에다가 만들었는데,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일종의 포맷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뺨랩은 보급하기 되게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커는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나요? 라고 써있긴 한데, 가져야 될까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이커들은 우선은 실패를 좀 두려워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뭔가 그냥 실패하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실패하면 어때 그냥 또 해보는 거지, 뭐 아니면은 마인드셋이 우선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 결국에는 못 만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러다 보면 고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만들어봐, 엉기성기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실패를 할 때, 여기 앞에 브랜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빨리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기다 해요, 메이커 교육은. 자,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해야 돼요. 사실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 다 좋아했잖아요. 유치원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렇게 뭔가 만들었어요. 흙으로 뭔가를 만들던, 뭔가 그 종이를 자르던, 종이 안 되면 물로 뭔가를 하던,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장난기도 넘치고. 그런데 이게 언제 망가지냐면, 이 만드는 즐거움이 잘하려고 그럴 때 망가집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이 즐거움보다 부담감이 커지고, 부담감이 커지다 보면 안 만들게 되죠. 또 하나는 이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절하된다고 느낄 때 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릴 때 뭐 만들고 있으면 프라모델,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프라모델 만들고 있으면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너 아직도 이런 거 갖고 노니?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게 없을 때 이 즐거움을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공유를 하는 게 메이커의 특성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메이커라는 사람은 스스로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만드는 걸 좋아해요. 혼자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을 즐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유하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만드는 데 1시간이면 공유하는 데 3시간 걸리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만드는 것보다 공유하는 게 훨씬 힘든다는 걸. 근데 이 공유를 왜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메이커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내가 계속 활동하고 싶은 이 메이커 문화가 계속 지속되고 힘을 가지려면 스스로 공유를 해야만 지속되고 힘을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메이커 문화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커로 기른다는 것 중에 가장 큰 학습은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남에게 알려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공유라는 것 자체가 명성 게임의 형태를 띠거든요. 뭐냐면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형식이 됩니다. 이럴 때 이 공유가 어디서 가장 인정을 많이 받는 형태냐면, 학교, 학술, 그러니까 뭐랄까요, 논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딱 이 형태예요. 논문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글을 냅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많이 읽히고 내 논문이 그렇게 해서 다시 유명해지고 이런 구조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교육이죠. 교육에서는 또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알리는 것이 결국엔 나의 가치 그리고 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유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협업이 있습니다. 사실 협업은 메이커들이 뭐랄까 항상 한다고 하긴 좀 힘들죠. 힘들어요. 혼자 모두 만들다 보면 혼자 만들게 되고 사실 뭔가를 같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계획을 짠다는 것이 되는 순간부터는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혼자 만들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재미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협력했을 때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 메이커톤 같은 걸 나가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메이커들이 전혀 메이커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과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분이랑 같이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까? 이렇게 뭐랄까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 나중에 발표할 때 보면 그분이 PPT를 제일 잘 만들어.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협업이라는 게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당연히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 사진은 어떻든 저희 메이커 교육 실천이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네, 2018년에 했는데 세운에서 했어요. 자, 메이커 운동에서 중요한 공유 문화. 자, 공유가 이제 여기서 공유라는 개념이 그 데일 도어티가 얘기한 개념과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공유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무료로 주는 것, 그냥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데일 도어티는 어떤 것까지 보고 있냐면 그 메이커 페어에 나와서 내 것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공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죠? 심지어는 공유라는 것이 일정 정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료는 아니에요. 멤버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그 공간 비용을 나눠내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이 생각외로 의미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커 문화가 나오는데, 이제 해커 문화는,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해커 문화 자체가, 그 메이커 문화가 해커 문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해커 매거진을 만들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의미를 하다가, 이 컴퓨터 해커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되게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념이 됐다가, 이 해커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메인프레임 컴퓨터 같은 거를 못 접근하게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러니까 여기를 그 자물쇠를 따는 연습들을 해가지고 자물쇠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약간 불법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접근까지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커는 불법을 해서라도 뭔가를 얻어내려는 애들이라는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자, 이 해커 윤리를 스티븐 랩이라는 사람이 해커스라는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접근은 누구나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짜여야 한다. 권위를 불신해야 된다. 그다음 분권돼야 된다.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해커는 학위, 나이, 인종, 직위 이런 엉터리 기준이 아니라 능력으로만 판단돼야 된다. 그다음에 컴퓨터로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메이커로 바뀌면 뭔가 만들기로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해도 맞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바꿔줄 것이다. 이쪽은 워낙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메이커 정신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학위, 나이, 인종, 직위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열정과 능력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이 해커 문화의 강령에서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는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내가 공유함으로써 일종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랑함으로써 더 만들 힘을 계속해서 만들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공유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으로써 좀 더 발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걸 쓸 때는 즉 공유되는 것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내 작품에.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이 특성이 그렇잖아요. 복사가 너무도 쉬워요. 무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그게 원본이 누구 건지 알기도 되게 힘들어요. 물론 소스 코드를 가져갈 때 소스 코드에 각주를 붙여놓기는 하지만 심지어 각주를 그냥 지워버리고 자기 소스 인양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이런 코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코드 동일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냥 코드의 수준 같은 걸 파악하는 것까지도 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커 쪽에서도 자정작용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누가 네 거 베꼈더라 이런 고자질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집단지성으로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집단지성하면 위키피디아 얘기를 하죠. 저희 메이커 문화에서는 인스트럭터블즈가 있죠. 인스트럭터블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 MIT 미디어랩이라는 데가 꽤나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우선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메이커들에 있어서 영향을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그 소스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꽂을 때 위에서 이렇게 적층하잖아요. 그게 MIT 미디어랩에 있는 풀뿌리 기술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특허를 방식이에요. 근데 오픈소스로 푼 거죠. 누구나 쓸 수 있게. 적층식. 네. 그리고 그 인스트럭터블즈도 사실 MIT 미디어랩에 다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에서 시작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이 다 MIT 미디어랩에서 나왔습니다. 해커도 그쪽에서 나왔죠. 네. 개념이 MIT에서. 네. 여튼 지금 현재 인스트럭터블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스트럭터블즈에는 정말 수준이 낮은 내용들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즉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거죠. 인스트럭터블즈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인스트럭터블즈의 글 쓰는 방법을 설명한 인스트럭션이에요. 네. 그 정도로 뭔가를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게 잘 돼 있고 아쉬운 건 이제 오토데스크사에 판매가 돼서 약간 수익 모델을 만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아직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메이커 문화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두이노가 이제 좀 많이 퍼지기 시작하고 나서 나왔던 건데 일본에 그 방사능 유출이 됐잖아요. 그 일본이 워낙에 방사능에 대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협력을 해갖고 방사능 측정기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되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한 10만 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막 아주 일본 각지에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세이프캐스트라는 곳에다 올리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 사이트를 되게 고소하기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오픈 ROV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데이빗 랭이라고 제로 투 메이커라는 말에 시작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책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메이커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일반 사무직이었습니다. 사무직이었는데 어느 날 잘렸어요. 자기 얘기로도 책상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메이크업 페어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약간 이게 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페어인 줄 알고 너 거기 가서 잡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메이크업 페어에 참가를 한 거죠. 참가를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편집자라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그 완전히 모르는 메이커가 아닌 상태에서 메이커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글을 좀 쓰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다고 오케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일 도어티였어요. 그래갖고 메이크 매거진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갑자기. 근데 자기가 메이크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테크샵이었어요. 테크샵에 가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메이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배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이 수중 탐사 로봇을 만드는 사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수중 탐사 로봇을 만들고요. 저것을 그 오픈 소스로 풀었죠. 그래서 이슈가 됐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뭐냐면 저 오픈 ROV를 만들고 나서 수중 탐사 로봇을 거의 많이 팔지를 못했어요. 팔긴 팔았는데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 버전을 냅니다. 지금 저거는 오픈소스고 오픈소스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소스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이 또 팔아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소스 비즈니스가 이런 식인데 보통 오픈소스화 하는 것은 우선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일부를 그 공개함으로써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실제로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의 것은 판매라는 방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게 메이커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무료 버전 쓰다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이런 오픈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인스트럭터블즈도 있고 메이크쉐어, 코드.org, 스크래치, 아두이노, 띵기버스 이런 데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전다은님의 그 말에 되게 좀 그 자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 공간들이 오픈소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공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내 것을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되게 생각이 좀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도 몇 개 프로젝트를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언어 장벽인 것 같아요. 설명을 인스트럭션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언어가 좀 아무래도 영어로 되게 자세하게 쓰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 전공이라 우선은 메이커스페이스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건 해커스페이스입니다. 해커스페이스는 사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먼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건 유럽 쪽에는 이런 공유 공간, 공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목공방, 공용으로 쓰는 목공방이나 아니면 유리공방 같은 데가 꽤 많아요. 유리공예 공방 같은 데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후반에 그 실업급여를 엄청나게 높이면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랬대요. 중소기업의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실업급여를 220만 원 정도까지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했냐면 이런 교육과정, 즉 뭐 목공방이나 이런 데에 품질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나면 정말 공방을 창업하거나 스스로 취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는 이런 공방들이 되게 익숙한데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히 독일 같은 데 미디어 아트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랑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공방이 비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이 공방을 약간 운용을 하려고 즉 공방 대여비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서 비용을 낮춰보자라는 생각에 이 공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외부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에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장비들이 있어요. 이 장비도 사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들기 시작했고 워크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델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형태로는 친구들끼리 만든 조그만 공간, 아니면 마을 전체에서 만든 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뺨랩이 한참 뒤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해커스페이스가 넘어간 것도 10몇 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해커스페이스가 넘어가요.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노이즈 브릿지라고 진짜 유명한 해커스페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시기에 생깁니다. 생길 때쯤에 팸랩이 생겼어요. 예, 저는 뭐랄까,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전 닐 거센필드가 틀림없이 이 모델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델을 적용했다고 봐요. 근데 여튼, 이 뺨랩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해커스페이스랑 달리, 해커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리면, 좀 더, 해커스페이스는 동네마다 혹은 개인마다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까, 해커스페이스라고 분류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냥, 공유 공간이었죠. 그냥 이름이 없었어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운영자님도 계신데 8개월이라는 해커스페이스가 있죠. 그냥 이름이 그래요. 다 달라요, 이름이. 그랬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호주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공간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그 페이지의 주소가 해커스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들이 모두 해커스페이스라고 분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팸랩은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보급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포맷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팸랩 초기에는 3D 프린터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레이저 커터 있어야 되고 그다음 CNC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팸랩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팸랩에는 안전 수칙이나 아니면은 벽에 붙여야 되는 무슨 그 배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트가 다 있었고, 그래서 어디서나 설치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팸랩을 설치했던 곳들이 미국도 관공서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세팅을 했어요. 구조 자체가 세팅하기 되게 좋게 돼 있거든요. 매뉴얼이 완전히 있으니까. 해커스페이스는 풀뿌리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멤버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전달해주기가 되게 힘든 모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산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구조가.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우주인 고산이 이 팸랩 모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우리나라에 팸랩 서울이 생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할 만한 게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정확하게 이제 3개인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는 첫 번째로 생긴 건 뭐냐면 해커스페이스 서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을지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멤버분들도 여기 지금 한 분이 계시죠? 네. 그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대전에 용도 변경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그 김성수님이 하시는 곳인데 그게 2번째로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야 생긴 게 팸랩 서울인데 그거 생기기 전에 어떤 게 생겼냐면 언메이크 랩이라고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청개구리 제작소라는 데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가 지금은 언메이크 랩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 있는 데 있는데요.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뺨랩 서울이 생기고, 뺨랩 서울이 그때 당시 이제 창조경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어야 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무한상상실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모델을 뺨랩 서울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구축된 데가 어디냐면 수원의 영통에 있는 셀프 제작소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를 뺨랩에서 우선은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과천과학관 할 때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뺨랩 서울의 멤버였던 사람들이 거기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서 장비들이 그래서 비슷한 장비로 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그 당시에 이제 뺨랩 서울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레이저 커터를 구입했는데 모두 다 그 레이저 커터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과천과학관 경우도 과천과학관이 제가 볼 때 제일 억울할 것 같은데
과천과학관은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 이제 일종의 그 전시물 공방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그때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때문에 무한상상실 모델이 제시되게 되면서 무한상상실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모델의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이 당시에도 상당히 잘 돼 있었죠. 네. 잘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창조경제 약간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형태가 테크샵인데요. 이 다음이 또 있죠. 테크샵인데, 테크샵 같은 경우는 팹랩이 생길 때쯤에 같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때 이제 테크샵이 주창했던 건 뭐냐면,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형, 해커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까지 막 지점이 정말 많았고요. 평수도 되게 컸어요. 그 한 달 사용료도 한 25만 원 정도 됐는데 꽤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죠. 2017년에. 자, 그리고 마지막 모델이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사실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메이커 에듀케이션 관련된, 메이커 교육 관련된 메이커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에서 보통 지금 해커스페이스, 팹랩, 그 다음에 그 테크샵, 이 세 군데가 다 그 어린이들에 대한 뭐랄까, 배려,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어가.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팹랩도 메이커스페이스, 다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 자체가 혼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도 초기에는 테크샵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해커스페이스이자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모든 이런 제작 공간들이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린이 교육에 관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테크샵의 파산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 메이커 스페이스가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메이커 스페이스가 유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거리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테크샵이 파산을 갑자기 했잖아요. 심지어는 회원이 9,000명에 가까웠어요. 근데도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이 테크샵이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구조는 커뮤니티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가 산업이잖아요. 공공의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금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마크 헥치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원래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스타 메이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스타 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뭔가 흥하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의 산업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테크샵에도 그런 사람이 꽤 여럿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테크샵에서는 어떤 메리트를 주냐면 사용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용 재료를 일정 정도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고정 사용을 하게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테크샵이 한참 유명해지고 있을 때 그 페이스북에서도 오토데스크에서도 이런 엄청나게 테키한 공간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스타 메이커들 다 빼갔어요. 네. 그래서 테크샵에 스타 메이커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안 오기 시작하고
되려 나도 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04도인가 이름이 아무튼 그런 이름의 그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거기도 엄청나게 좋은 장비들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나도 조금 유명해지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점점점 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 자, 이건 저희가 이제 그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같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심하지만 메이커스페이스가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지금 자율성 침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로 하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너무 힘들 그런 상황이고 돈도 점점 적게 주기 시작하면서도 요구하는 건 많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네. 이게 벌써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얘기한 건데 이건 진짜 더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간 수익 구조로 어떻게 하면 이 민간에서 그냥 운영하는 이 메이커스페이스가 유지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실 거고 이 방법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하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이죠. 자,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에 사례도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건 이제 정부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물론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구단위, 군 단위 이런 단위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걸 만들고 운영하고 있죠. 특히나 무슨 청소년 관련된 그런 곳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 자체가 상당히 먼 데다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책을 빌리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서관의 활용도가 되게 떨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들이 되게 납부된 컴퓨터를 아직도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때 보니까 20년 된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컴퓨터 없애고 메이커스페이스 짓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도서관,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가 많아졌고요. 이제 산업 영역, 이게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봐야죠. 보통 맨체스터 팹랩은 빠른 시제품 제작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이 지금 현재는 뭐 M15이라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메이커스페이스 중에서도 좀 전문 랩들이 좀 지향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건 추가 요금을 내면 엔지니어와 기계를 완전히 대여를 해주거나 대신 생산을 해주거나 이런 모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역할은 세운상가에서 아니면 영등포에서 하는 모델이랑 거의 똑같아요. 즉 산업의 중간 역할을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왜냐하면 영국에는 세운상가 같은 곳이 없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자,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오스틴 팅거링 스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조합 형태로. 약간 그런 형태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있을 건데요. 잠깐만요. 네. 우선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제 커뮤니티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없으면 지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메이커스페이스를 누가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즉 사용자가 우선 확보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메이커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임대료와 장비료와 내 인건비까지 다 하려면 한 달에 벌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한 명당 20만 원을 낸다고 해도 최소한 한 30명 정도가 사용을 해줘야 간신히 유지해요. 간신히. 네.
그렇게 보면은 커뮤니티가 우선 확보되지 않, 즉 고정 사용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속은 불가능한 형태가 되죠. 만약에 그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외부 업무를 많이 받기 시작하면 공간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의 사람을 더 쓰지 않는 한, 더 쓰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교육이나 우리가 산업 관련된 공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을 좀 뿌려가지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택샵을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공간 운영과 장비 보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지금 커뮤니티가 막 사람이 1000명씩, 2000명씩 사용자가 있는데도 쉽지 않다. 이런 건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간의 희생, 개별적 희생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즉 멤버들의 이런 희생들이 약간 잉여되는 공유 차원에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잘 운영되는, 이런 형식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사우스 런던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된다고 하고요. 한 달 멤버십이 30,000원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수준별로 다른 것 같아요. 멤버십 비용이. 그리고 멤버가 22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가 자원봉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스페이스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논의사항을 공유해서 논의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게 약간 사회적 모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사회운동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견된 형태로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민간에서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나마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런 워크숍도 하고 저런 워크숍도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누가 독지가가 나타나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는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예습을 했는데도 좀 주원부원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나 논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